겉으로 보기엔 정말 평화로웠는데 사실은 안에서부터 조용히 아주 서서히 무너지고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 후기 200년의 이야기인데요. 겉과 속이 와,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을 정도였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라가 전쟁으로 그냥 완전히 잿더미가 됐습니다. 임진왜란, 그리고 병자호란. 이 두 번의 끔찍한 전쟁을 겪고 모든 게 파괴됐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과연 다시 일어선다는 게 가능하기나 했을까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때 조선의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생존, 그리고 재건. 말 그대로 무너진 모든 걸 정말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숨쉴 틈이 없었다는 게 느껴지죠. 1598년에 임진왜란이 겨우 끝났는데 채 40년도 안 돼서 1636년에 병자호란이 터진 겁니다. 연달아 터진 이 전쟁들 때문에 조선은 말 그대로 뿌리부터 흔들렸어요. 그래서 17세기 내내 이 깃튼 상처를 회복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뭘 해야 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군사력이었습니다. 또다시 당할 수는 없으니까요. 효종 임금이 북벌을 외치면서 군대를 키우고 낡은 성곽들 다 뜯어고치고 새로운 무기도 만들고 정말 다시는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겠다. 이런 굳은 결의를 다졌던 시기입니다. 그렇게 필사적으로 재건에 힘쓴 결과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조선은 드디어 안정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아주 강력한 왕들이 등장해서 그 리더십 아래 정말 눈부신 개혁들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이 시대를 대표하는 두 명의 스타, 바로 영조와 정조 임금입니다. 먼저 영조는 정말 끝도 없이 이어지던 그 지긋지긋한 당파 싸움을 좀 멈춰보려고 탕평책이란 걸 실시했고요. 또 백성들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고 균역법도 만들었죠.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정조는 어떻습니까? 규장각을 만들어서 인재들을 키우고 당시 과학기술의 총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수원 화성을 건설하면서 조선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탕평책이 뭔지 잠깐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야, 니네들 이제 그만 좀 싸워. 한쪽 편만 들지 않고 다 같이 일 좀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세력이 권력을 독차지하는 걸 막고 여러 편에서 골고루 인재를 뽑아서 정치적 균형을 맞추겠다는 거였죠. 이 지긋지긋한 싸움에 낭비되던 나라 힘을 하나로 모으려는 영조의 정말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상징, 그 자부심의 결정체가 바로 이 수원 화성입니다. 이게 그냥 성 하나 짓는 게 아니었어요. 당시 조선이 가진 과학, 예술, 경제력, 이 모든 걸 말 그대로 쏟아부은 국가적인 프로젝트였거든요. 봐라, 우리 조선이 이만큼 다시 일어섰다. 이걸 온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 법이죠. 이렇게 눈부신 성장 뒤편에서는 아주 어둡고 짙은 그림자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야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서 그 화려함 속에 감춰진 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 나라는 부강해지는 것 같은데 과연 그 새로운 번영, 그 풍요로움이 모두의 것이었을까요? 모든 백성에게 골고루 돌아갔을까요? 이 그래프가 그 대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상업이 발달하면서 일부 양반이나 상인 계층은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의 삶은요?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격차가 정말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 불평등이 가져온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농민들은 조상제대로 물려받았던 땅을 헐값에 빼앗기고 소작농으로 전락했고요. 부패한 관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온갖 명목으로 세금을 쥐어짰습니다.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백성들이 전국 곳곳에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밀란이라고 부르는 사건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은 19세기로 넘어갑니다. 사회의 균열은 점점 더 깊어지고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버티던 정치 시스템은 이제 완전히 붕괴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19세기 조선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바로 이겁니다. 세도 정치.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왕은 그냥 이름만 있는 허수아비가 되어버리고 왕비의 친척 같은 아주 소수의 특정 가문이 나라의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던 정말 비정상적인 정치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왕이 가진 권력은 고작 1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의 권력을 특정 가문 몇 개가 나눠먹고 있었던 겁니다. 나라가 공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몇몇 가문의 사유물처럼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권력이 한 곳에 모여 썩어버리니까 나라 전체가 병들 수밖에 없었죠.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매관매직이 성행했고 그렇게 관리가 된 사람들은 본전 뽑으려고 백성들을 더 혹독하게 쥐어짰습니다. 결국 이 모든 부패와 수탈이 쌓이고 쌓여서 홍경래의 난처럼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거대한 규모의 반란으로 폭발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난 200년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시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그런 기만적인 고요함, 폭풍전야와 같았습니다. 이 표가 이 시대의 모순을 아주 잘 보여주죠. 겉모습은 어땠나요? 외세의 침략 없이 평화로운 왕국, 개혁과 문화가 꽃피는 르네상스. 하지만 그 속은요, 정치는 썩을 대로 썩었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겉으로는 안정돼 보였지만 속에서는 백성들의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조선 후기 200년의 진짜 얼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선의 그 고요하던 바다 위로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던 아주 낯선 모습의 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난 200년간 쌓여온 내부의 문제들로 이미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던 이 왕국에게 이 갑작스러운 외부의 충격은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리고 이 만남은 또 다른 거대한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